원장님, 그럼 우리 다음 주제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좀 알아보시죠. 자, 네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 이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주제는 참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아프고 불편하면 이제 병원을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자, 이거는 딱히 이걸 내가 치료를 해야 하나? 치료가 필요하나? 이런 질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치수잔이 참 이게 또 찝찝하지요. 그렇죠.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사실은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이건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에티켓과 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힌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많이 줬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게 오늘 얘기할 부분이 바로 입냄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르고 상대방이 또 지적해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치료 시간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내가 입냄새가 나는지 몰라서 또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상대방이 입냄새가 난다고 해도 좀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요새 마스크를 대부분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스크 덕분에 뭐 입냄새를 서로 이제 못 맡는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뭐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신 분들은 아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내 입냄새 때문에 내가 못 견뎌서 또 병원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별별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네네. 뭐 사실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괴로운 게 맞기는 해요. 맞습니다. 뭐 본인 냄새던 다른 사람의 냄새던 어쨌든 입냄새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좀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원장님 도움 말씀 주실 건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경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그 구취라고 하죠. 이거를 이게 병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치과에 오셔서 입냄새 때문에 토라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치과를 오셔가지고 입냄새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맞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한 80% 정도 이제 구강에서 발생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치과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예전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냄새가 나는 거를 모르시다가 다른 사람한테서 이제 구취가 난다. 입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구취를 느끼고 입냄새를 느껴가지고 치과를 방문하게 되시는 경우가 참 많네요, 정말. 네네. 그래서 이런 하지만 입냄새가 난다 그래서 모두가 그 질병은 아니고요. 또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제 생리적인 구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본인이 입냄새가 난다 생각이 되시면은 일단 치과에 오셔가지고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받으시고 필요가 치료하다면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입냄새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곤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취, 입냄새의 정치 과연 뭘까요? 정체. 네. 입냄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할리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라틴어 할리투스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라틴어 할리투스라는 거는 호흡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휘발성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 입안에서 또는 속에서 폐 쪽이나 아니면 비강 쪽에서 휘발성의 뭔가 성분이 발생을 하여가지고요. 그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구취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구에 따라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음식 때문이기도 하고 체질 때문이기도 한데 한 15%에서 50% 정도까지 유병률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그 미성년보다는 성인에서 더 많은 구취가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입냄새라고 얘기했는데 하루 중에서 또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아침에 나는 입냄새가 가장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아침에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그렇죠. 그거는 뭐 누구나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는 동안에 침 분비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정작용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시거나 또는 코골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강 건조가 더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아침에는 대부분 공복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 위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구취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우리가 뭐 신혼 때나 혹은 뭐 네. 이제 연애 기간 때 보면 우리가 또 그렇죠. 애정 표현을 하다 보면 나 우리 뭐 뽀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집에서 뭐 딸하고 딸 아빠 뽀뽀 이렇게 하는데 아빠 입냄새 싫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 입냄새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입냄새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물론 입이라는 이제 부분이 항상 음식을 섭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세균이 항상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리적인 입냄새로 하면은 생활 속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취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시의 침 분비 감소, 그다음에 구강 건조에서 생기는 그런 아침에 생기는 구취 같은 경우는 생리적인 입냄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 공복 시에 올라오는 그런 구취도 생리적인 입냄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냄새는 양치를 한다거나 가볍게 뭐 물을 마셔준다거나 식사를 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치료가 필요한 그런 구취가 아니기 때문에 생리적인 구취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했을 때도 입이 마르게 되고 바짝바짝 지금처럼 마르죠, 그렇죠. 네. 말을 많이 하게 될 때도 입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순간에 생기는 구취도 생리적인 병적이 아닌 생리적인 구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선호하시는 음식에 따라 가지고 구취를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양파 또는 마늘, 뭐 치즈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몸에 흡수가 됐다가 이게 혈관을 타고 다시 입 쪽으로 올라와서 구취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담배 또는 커피, 알코올 같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구강병이 유발되기도 하지만은 입에 스며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구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강희 원장님 뭐 입이 바짝바짝 말라야 되는데 방송인데도 말이 막 엄청 그렇네요. 달변이십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입냄새 생리적인 거라고 하면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내 입냄새 치료하지 않아도 되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입냄새 중에서 병리적인 구취, 즉 치료가 필요한 입냄새도 있긴 하잖아요. 원장님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리적인 입냄새라고 하면은 굳이 네. 내원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생기는 그 구취 같은 경우는 일단 양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 한 잔 드신 다음에 또는 식사를 한 다음에 입냄새를 다시 맡아봤을 때 냄새가 사라졌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네. 그 다음에 구취가 한순간에 난다 그래서 그거를 꼭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아침, 공복 시, 또 식사 전, 식사 후, 그 다음에 수면 전, 뭐 점심, 아침, 점심, 저녁 여러 다양한 순간에 구취가 나는지를 보시고 계속해서 구취가 난다. 그러면 그때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제 그 구취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치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 충치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냄새가 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특히 뭐 어르신들은 뭐 이 흔한 말로 야 썩은 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인데 네네. 저는 심지어는 야 너 입에서 걸레밥 냄새나 이 정도의 말까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자, 이 치아 때문에 나는 냄새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고약하죠. 네. 걸레밥 냄새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네. 계란 썩는 냄새라고 저희가 표현을 네. 합니다. 그 원인이 이제 충치나 잇몸병에 의해서 구취가 나게 되는 경우는 황화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 황화수소의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계란 썩는 그렇군요. 냄새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또는 이제 이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그다음에 치석이 꼈거나 잇몸이 많이 부어가지고 잇몸에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나는 구취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80% 정도는 구강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구취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네. 20% 정도는 구강의 원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구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인후두염, 그러니까 목 쪽에서 나는 목 쪽에서 질환이 있을 때, 부었을 때, 감기가 걸렸을 때 이럴 때 가래가 끼기도 하고 그쪽에 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생기는 구취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저희 편도 결석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편도가 큰 분들 또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편도에 그 단백질들과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면서 서로 엉겨가지고 쌀알갱이와 비슷한 이런 구조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구조물들은 주로 뭐 칫솔질 할 때 튀어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구역질을 한다거나 기침을 세게 했을 때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 번씩은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냄새를 맡아보신 분들 있을 텐데 상당히 심한 구취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도결석은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구취를 해결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외에는 이제 인후두 쪽이 아니라
비강 쪽이죠. 네. 광대뼈 안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그 빈 공기주머니가 있고요. 그 공기주머니 안에 농이 차는 거를 저희가 상악동염 또는 뭐 축농증 같은 이런 비강 쪽의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농에 의해서 구취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정장치를 끼고 계시는 분, 교정을 하시는 환자분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오래 끼고 계셨을 때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침착이 되고 뭐 곰팡이 같은 게 껴가지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장치 자체가 노후가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그렇겠네요. 보철물, 네. 그다음에 들떠가지고 이와 맞지 않는 틈이 많은 보철물을 사용하시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장치를 교체해 주시거나 깨끗하게 세척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그래도 입안이 좀 바짝바짝 말랐을 때, 네. 이럴 때 또 입냄새 증가한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구강 건조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구취가 잘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침이 잘 분비되지 않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침이 잘 분비되지 않는 원인은 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강 건조증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상적인 양보다 성인은 보통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가 돼야지 네. 충분하게 자전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침 분비량이 적당하지 않고 모자라기 때문에 입이 마르는 현상을 구강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강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입이 따끔거리거나 이제 화끈거리는 자결감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 뭐 입술이나 입 안이나 혀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거나 말씀을 하실 때 입이 마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침이 중요한 이유는 침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면역 글로불린은 입안에 있는 세균들, 특히 그중에서 나쁜 세균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역 성분인데 이 면역 글로불린의 양이 떨어지게 돼서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약물 복용이 좀 많습니다. 요즘에 뭐 파킨슨, 아니면 알레르기 시에 저희가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침 분비가 감소를 할 수가 있고 뭐 많이 드시는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약, 그다음에 근육 이완제 이런 약 안에도 부작용으로서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최근에 약을 바꾸셨다거나 약을 복용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에 위 마름을 느끼고 침 분비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약을 처방해 주신 주치의분과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약물을 바꿔주시면요 쉽게 그 구강 건조를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네. 네. 입안이 건조하다고 해서 이게 왜 그렇죠. 입냄새가 날까 이렇게 또 선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네. 왜 침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강 건조증이 그 구취를 유발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침의 역할로는 첫 번째로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저희 네. 입안에 있는 이제 세균들, 그다음에 고여있는 음식물들을 씻어주는 그 자정작용이 하루에 1.5리터씩 나오는 침이 자연스럽게 이제 구강 밖과 그다음에 목 쪽으로 넘겨서 이제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그다음 이 사이사이 또는 혀 밑이라든지 이누드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음식물에 부패한 잔사들이 끼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혀에 백태도 많이 끼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혀의 침의 분비가 감소됐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런 성분에 의해서 면역 성분에 의해서 세균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쁜 세균들의 양이 늘어나고 정상적인 균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구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강이 건조해지면은 구강만 건조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두와 후두, 목 쪽도 마찬가지로 건조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두와 후두 쪽이 이제 가래가 끼거나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구취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입냄새를 없애려고 하면 양치질 잘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양치질 하시고 나서 원장님 혹시 구강청결제 좀 쓰세요? 저는 가끔 씁니다. 네. 그런데 이 구강청결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구강 건조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구강청결제 안에는 알코올 네. 성분이 들어있는 구강청결제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네네네. 구강청결제는 일시적으로는 저희의 구취를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거를 해주지만은 그 이후에는 알코올과 함께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입이 마르는 마찬가지로 구강 건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구취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구강 청결제 중에서 뭐 녹색, 분홍색 여러 가지 색깔의 구강 청결제가 나오는데 네. 물론 보기에는 이쁘죠. 하지만 이런 그 색소들이 오래 사용했을 때 치아에 침착이 되면서 착색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장기간 사용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네. 약간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화한 느낌이 드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화한 느낌이 드는 건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를 뭐 단기간에 잠깐 쓰시는 건 사실은 문제가 없고요. 네네. 이걸 장기간 쓰실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구강 청결제 네. 이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네. 도움 말씀 주셨고 네. 자 그렇다면 이 구강 청결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사실은 치약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치약 선택은 어떨까요? 치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에는 일반 치약을 사용을 하시게 되겠지만은 네네. 본인이 이제 뭐 구강 건조가 있으시다거나 치아가 약하시다거나 잇몸병이 있을 때는 좀 다른 종류의 치약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연 성분의 그런 몸에 좋은 성분들로 이루어진 치약들도 많고요. 치약 안에는 세정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를 더 깨끗하게 닦아주기 위해서 고운 돌가루죠. 연마제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치약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들어가 있는 보존제, 그다음에 마르지 않도록 하는 수분제, 특히 계면 활성제라 그래가지고 이 세정 성분과 나머지 성분들을 잘 섞이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는 치약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긴 하지만은 이게 충분히 세척이 되지 않으면은 치아 표면과 그다음에 잇몸 표면, 볼 점막과 혀 등에 남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구강 건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구취를 또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를 아주 충분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계면 활성제를 충분하게 씻어주시려면은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약간 따뜻한 물로 헹궈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한두 번 헹궈주시는 것보다는 5회에서 10회 정도 많이 헹궈주시는 것이 계면 활성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하려고 했다가 이 방법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뭐 구강 건조증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양치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렇게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침 분비를 정말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꿀팁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경증의 구강 건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자주 수분 섭취를 해주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 수분이 많은 야채들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토마토, 그다음 오이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런 네. 수분이 많은 야채들을 섭취를 하심으로 인해서 구강 건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저희가 신과일, 예를 들면 레몬 같은 걸 생각하면은 침 분비가 네, 많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이 마른다고 느껴질 때는 신과일 같은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는 섭취를 하셔가지고 침 분비량을 늘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증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는 구강을 충분하게 적셔주거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통해 가지고 타액을 분비를 촉진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저희가 방사선 치료, 두경부라고 하죠. 머리 쪽과 목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 또는 네. 뭐 종양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침샘 쪽과 그 인근의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침샘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침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입이 말라서 다발성 우식증이라고 하는 이가 한 번에 많이 썩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구강 건조증이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강의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 타액, 미끈미끈하고 그다음에 끈적거리긴 하지만은 입안을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스프레이 또는 겔 성분의 약들이 시판이 되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해 주시는 건 좋고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밤에 입이 많이 마르신다 그래가지고 항상 사탕을 예, 맞아요. 물고 네, 주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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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는데 의외로 이제 노년의 환자분들 중에서 사탕을 드시거나 껌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충치와 그다음 잇몸병을 유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면은 무설탕껌 또는 이제 자일리톨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네. 인공 감미료죠. 하지만 당과는 성분이 다릅니다. 세균의 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이 아닌 다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껌과 사탕을 섭취를 함으로써 인해서 침의 분비도 늘려주시고 또 충치와 잇몸병의 발생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중요한 포인트를 네. 좀 짚고 넘어가자면 네. 보통 우리가 침이 안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 네. 샐러드라든지 과일 같은 거 드시면 되는데 네. 레몬 같이 신 것 이제 계속 먹다 보면 네네. 예, 치아도 사실은 삭습니다. 이게 그렇죠.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탕이 그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지만 그 타액이 끈적끈적한 타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건 괜찮지만 이거를 나는 타액이 너무 많아서 약은 안 먹을래. 그러면 민간요법을 좀 하고 싶어. 그렇다면 과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토마토라든지 네. 아니면 샐러드 같은 거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이 양치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중요하죠. 싶은데요. 네. 이게 또 환자분들이 네. 뭐 맨날 와서 원장님 저는 양치질을 너무 잘하는데 왜 충치가 생겨요? 그렇게 네네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치과 의사이지만 제대로 된 양치법 정말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과연 내가 양치질을 잘하고 있는지 네네. 장담을 할 수 없을 만큼 네네. 이렇게 사실은 네, 올바른 양치법이 어렵죠. 예, 네. 쉽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올바른 양치법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올바른 양치법이라고 하면 이제 워낙 다양한 또 양치법들이 소개가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환자분들이 와서 저는 칫솔질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잇몸병이 생기고 충치가 생기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치과에 오시면은요 그 치태라 그러죠. 음식물 잔사들이 이게 껴있는 잇몸에 껴있는 부분을 착색해 볼 수 있는 착색제가 있습니다. 그 착색제를 가지고 이제 염색을 해보았을 때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면은 열심히 닦는 곳은 열심히 닦으시고 열심히 안 닦는 곳은 또 열심히 안 닦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만 치태가 몰려가지고 쌓여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곳을 골고루 시간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닦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균 번식이 가장 잘 되는 곳인데 칫솔질이 안 되는 곳이 이의 바깥쪽 표면이라기보다는 이 사이사이 공간입니다. 이 사이사이를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이만 닦아서는 구취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잇몸과 그다음에 혀의 앞면, 등면, 혀의 안쪽면, 밑에면 등을 골고루 닦아주셔야지 입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구취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정리를 좀 저희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네.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구취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는 실제 구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취를 걱정을 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30%는 구취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네. 경우를 구취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공포증이라. 네네네. 예. 네, 이제 할리투시스 포비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포증 때문에 이제 본인이 대인과의 관계, 그다음 대인과 대화하는 것을 기피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 대인의 뭔가 작은 행동까지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표정을 찡그렸다든지 아니면 네네. 입을 가렸다든지 코를 네. 막았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여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나의 구취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제 네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실제 구취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신의학과적인 치료를 동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뭐 구취에 대한 얘기, 뭐 임플란트에 대한 네. 얘기 나눴는데 건강 스페셜 오늘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